정지아 작가님의 특강이 있겠는데요.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자이시고요. 또 아버지와의 갈등과 긴장 해소, 관계 회복에 관한 아마 특강을 해주실 예정이신데요. 우리 정지아 작가님 와 계신가요? 네, 정지아 작가님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단을 벗었던 정지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공부하는 분들 앞에 서면 부끄러운데 저는 그냥 사람이나 보고 소설이나 쓰는 소설가 나부랭이여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분들께 이미 빨치산의 딸로 빨치산 이야기를 다 썼는데 왜 또 빨치산 얘기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빨치산이었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빨치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꼭 같이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제 아버지를 꽤 좋아하고 보통의 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2011년에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째 햇수로는 구례에서 살고 있는데요. 구례에서 살면서 제 아버지를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50대 전에 시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문화의 중심에서 살고 싶고요. 거기다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제가 시골로 내려갈 때 이제 막 그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서울을 휩쓸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제를 소설로 쓸 수 있을 텐데 구례로 내려갔더니 구례는 아직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반봉건주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내가 소설을 쓸 수 있나, 제대로 된 소설을, 시대와 호흡하는 소설을 쓰겠나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구례 생활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구례에서 살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이제 구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구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수하고 이런 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잘 사는 기준이 직업이냐 돈이냐 남들이 얼마나 우러러 봐주냐로 따진다면 서울 친구들이 훨씬 잘 살겠지만 제가 보건대 그런 거보다는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자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와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골분들 아무도나 쟤랑 싸웠다, 쟤 꼴도 배기 싫다 이런 말 단 한 명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 사는 것들이 나름 고학력자의 이런 애들이 나 쟤한테 너무 실망해서 다시는 쟤를 보고 싶지 않다. 연을 끊으려고 한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사실은 지식은 지혜를 쌓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지혜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인데 서울에서의 나나 내 친구들은 지혜에 닿지 못하는 지식 나부랭이를 찢고 까불면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식을 거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날에는 제 아버지가 혁명 전사여서 존경했고 이랬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아버지가 되게 웃기기도 했어요. 아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뭘 아직도 저렇게 걸핏하면 당신은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뭐만 하면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손님 모르는 사람인데 박물장수 재우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어디 매력이 있는가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재워주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바로 당신은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아니구만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모르게 먼지 좀 털고 들어오라 그래도 당신은 진정한 사회주의자. 인간의 유물론이 뭐요? 막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둘 다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이제 20대, 30대 이럴 때는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저들은 왜 저러고 사는가. 그럼 우리 엄마가 처음에는 저한테 벼룩 옮긴다고 박물장수 딴집 가서 자라고 했다가 우리 아버지가 저희가 바로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민중이요. 이러면 우리 엄마가 꼬리 싹 내려가서 이제 밥 차려오고 이러십니다. 그래서 이 비장함을 저는 이미 자본주의화된 이 대한민국을 살면서 아직도 그 신념이 화석화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 아버지의 삶이 참 쓸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굴에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촌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좋은 촌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박물장수 걸어서 8km를 나가야 돼요. 뭐 근데 여관도 없고 뭐 어쩌겠습니까? 재워줘야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아버지로서는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적 실천이야, 이게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고요. 아버지는 그냥 고향에서 살면서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들어줬고,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한은 돈을 구해서 줬고, 뭐 눈이 내리면 온 동네 눈을 제일 먼저 일어나서 다 치웠고, 우편배달부 같은 분들이 오시면, 저도 어려서 그런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이 버스가 안 다녔습니다. 그럼 우편배달부가 읍내에서 8km를 자전거를 타고 와요. 오는 길에 뭐 주막도 하나 없고요. 근데 그 시절에는 도시락 싸갖고 댕기는 것도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분이 도시락 싸갖고 댕기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자전거 타고 왕복을 해서 집집마다 하려면 한 왕복 16km니까 한 4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최소? 그러면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아무거나 내놔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은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아니여 소리를 들으셨는데, 우리 엄마는 딸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방학에 먹을 게 없으니까 시골에 흔한 건 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솜씨가 되게 좋고 꼼꼼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감을 실에 끼워서 처마 밑에 매달아 놓으면 뭐 비 온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마릅니다. 걷어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기가 통해서 맛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대봉감 제일 큰 거를 다 깎아서, 우리 엄마는 몸이 아파서 일하기가 힘드니까 다 계산을 합니다. 방학이 2달이면 우리 지아가 하루에 3개씩 먹으면 60개에다가 손님도 오고 명절도 치르려면 또 한 20개는 있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깎아 놓는데, 이렇게 큰 감을 실에 안 깨면 채반에 널어놓고 하루에 12번 이상 뒤집어 줘야 이게 밑에가 안 썩습니다. 우리 엄마 허리도 아픈 사람이 이렇게 꼿꼿이 서 있지를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 다이를 만들어 줬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팔을 얹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루에 12번 이상 뒤집어서 만든 꽃감인데, 그게 이제 다 말라갈 쯤이 되면 우체부 아저씨가 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하나 먹어. 그러면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엄마 꽃감. 뭔 꽃감이 이렇게 만나다요. 그럼 여기 많네, 많이 먹어. 그럼 막 그분이 4개도 5개도 드십니다. 그럼 막 우리 엄마 옆에서 이제 막 우리 아버지 막 허벅지를 꼬시면서 우리 지아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걸 아셨겠죠. 구례 읍내에서부터 자전거 몰고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배도 고프고 그 사이에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당이라도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우체부 아저씨가 오셨을 때 그냥 보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고구마든 감자든 감이든 뭐 하다못해 시골에 흔한 거 고동 까먹게 삶아 놓은 거 이런 거라도 먹고 가라고 붙잡으셨고요. 그래서 제 아버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 아버지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왜 아버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 저는 이데올로기를 더 우선에 두고 아버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잘한 어때 해야 되고 사회주의는 어떤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사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진 자가 된 거죠.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왜 어떤 삶을 거쳐서 사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인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사회주의적 신념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원래 그 글쟁이들은 과거가 마치 광맥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라는 게 물론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억도 달라지고요. 잊고 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냥 사람들 속에서 살아갔던 좀 착한 아저씨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는 돌이켜보면 제일 이렇게 동네에서 뭐 반내 제 고향에 살 때도 그렇고 읍내 살 때도 그렇고 가장 옷을 못 입고 꾀죄죄하고 그러니까 더럽고 코 찔찔 흘리고 못생긴 애들만 그렇게 번쩍번쩍한 아들고 아이고 이놈 잘생겼다 장군감이다. 왜 장군감이게요? 공부 못해서. 그 시대에는 공부 잘하면 다 대통령감이다 이랬습니다. 장군감은 머리와 상관없는 거여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다 장군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책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 고2 때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돈지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아저 저기 좀 나가보면 쓰겄다. 지금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래서 저는 또 아버지 닮아서 매우 객관적이거든요. 그 말에 일도 속지 않습니다. 왜 저래? 미쳤어? 그냥 이러고 무시하고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신문 보시다가 자네는 어린애를 데리고 사기를 치고 그러나? 그러셔서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그럼 아버지가 보기에 저는 어느 정도인데요? 제가 안 예쁜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등급을 나눠서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쫙 훑어보시더니 하에 상은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냉정하다 하더라도 딸인데 한 등급은 올렸겠다. 그러면 나는 하의 중이다. 인물 포기.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꾸미거나 거울 보거나 이런 것도 거의 안 하고 살아왔는데 어쨌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못생기고 막 코 흘리고 이런 애들을 안아줄 때마다 이쁘다고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미의식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의 상이라고 한 것도 틀렸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뭐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왜 하필 그런 애들만 이뻐했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짐작컨대는 그렇습니다. 왜 걔가 제일 꾀죄죄한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 아마도 부모의 손길이 가장 안 미치는 애였기 때문에 그걸 아시니까 더 안쓰럽고 이래서 한 번이라도 더 자기가 안아줬을 것 같고요. 또 생각해보면 깨끗하고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못생기고 더럽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아이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예쁜 애보다는 그런 애들에게 더 마음을 쓰셨던 게 아닐까 싶고요. 제가 어느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분께서 당신 아버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지가 해보라지 한마디로. 그리고 이게 나이 들면 더 어렵습니다. 어릴 때는 소설이 뭐냐 뭐 인생이 뭐냐 한마디로 멋있는 말 나오면 외워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일단 인생이든 소설이든 사람이든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답을 못하고 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요. 작가가 답을 못하잖아요. 그럼 눈에 무시가 이제 서리기 시작합니다. 작가가 저런 것도 저런 말도 바로 말 못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사회주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라는 말로는 제 아버지를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제 아버지가 제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엄마랑 저랑 셋이서 그때가 이제 빨산의 딸이라는 걸 다 끝내놓고 난 얼마 안 있다가였는데 우리 엄마는 뭐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서 하루 왼종일 눈이 짓물르도록 우셨습니다. 그거는 뭐 안 물어봐도 이유를 다 알 것 같았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하루 왼종일, 근데 그건 몇 분짜리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었던 이데올로기가 지금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작가들이 다 이렇게 싸가지가 없습니다. 아니 저도 되게 기분이 묘했거든요. 사회주의란 어쨌건 노동자와 농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유가 그 민중들이, 사회주의 하에 민중들이 벽을 타고 올라서 벽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졌고요. 그 틈으로 그 동독의 민중들이 다 자본주의를 향해서 달려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참으로 비통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회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다. 인간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때는 그 대안이 사회주의였을 뿐이다. 저는 아마 이 말을 듣고 나서 제 아버지를 사람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놀라웠던 것은 일단 사회주의의 실패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비전형 장기수 선생님들 대부분이 사회주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어쨌건 민중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받아들이셨고요. 보통은 자기가 일생을 걸었던 신념이 무너지면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싸워야 하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도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대안이 사회주의였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이 말은 사회주의자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사회주의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다.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그 생각, 를 더듬어 보니 제 아버지는 편견 없는 평등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편견 없는 평등주의자라는 게 뭐 말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일로 소외되거나 비난받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안 됩니다. 일단 인물, 저라고 이따위 얼굴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 고를 수 없습니다. 누가 빨갱이의 딸로 태어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다 좋은 부모 밑에서 다 대학교 나오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가난뱅이 집에서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사기꾼이거나 도둑이거나 살인자이거나 범죄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인 같은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겠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인간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난의 정도, 부의 정도도 인간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능도 상당 부분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뭐 술, 담배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봤자 유전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 몸에 나쁜 것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제 꿈은 80에 가야 되는 데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1900년생이신데
유관순 언니가 1902년생이십니다. 유관순 언니는 1919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 9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82세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전립선이 조금 약해진 거 외에 어떠한 질환도 없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1926년생이신데 생존해 계십니다. 장수 유전자를 타고난 것 같아가지고 빨리 몸에 나쁜 걸 많이 해야 그나마 일찍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채로 태어납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왜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일로 타인을 억압하거나 욕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요, 텔레비를 보면서 제가 장동건 너무 잘생겼어, 남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너무 잘생겼어는 여기는 아니란 뜻일 거잖아요. 이미 여기에 인물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예쁜 게 좋다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우리가 연예인, 잘생기고 어여쁜 연예인들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예쁜 것은 좋은 것이고 예쁘지 않은 것은 별로라는 인식 자체가 확립되어 있으니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얘 뭐 서울대 들어갔대, 내 아들 뭐 전문대 들어갔어, 아유 저런 애를 둔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이미 자식 상처받습니다.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 전문대를 가거나 노동을 하는 건 나쁜 것이라는 편견 속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만 해도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저 개,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해서 많이 키우는데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쁜 동물들만 모아놓은 동물원을 하나 하고 싶다. 못생긴 것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마 이런 애들은 입장 안 되고 예쁜 고양이, 막 하이에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쁜 애들 있잖아요, 동물들 중에서도. 근데 이거 자체가 인간의 미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저도 아직도 머리 좋은 게 좋지 멍청한 게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는 그런 면에서 저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정말로 편견이 없이 사람을 대하셨던 분인 것 같고, 그리고 편견 없는 평등이라는 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소외당하거나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당연히 유효한 명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아마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뉴스거리에 5분의 4가 뭡니까? 뉴스거리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서 매달 그런 기사 나옵니다. 뭐 어느 아파트에 되게 시설 좋은 어린이 놀이터가 생겼는데 옆 동네 것들이 온다고 출입증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걔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차별로, 옳지 않은 차별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든 사실은 이런 소외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지 않았을까 굴에 내려간 뒤에야 생각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사실은 빨치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었던,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차별 없이 살고 싶었던 제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그리고 다시 자본주의 사회로 돌아와서 여기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를 재해석하면서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만든 게 그러니까 제 아버지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구례라는 작은 공동체가 제 눈을 틔워준 것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엄마가 오래 사신 바람에 저희 엄마 2년이면 가실 줄 알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구례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라면 1, 2년 안에 가실 것 같은데 제가 엄마한테 좋은 딸이 아니어가지고 뭐 1, 2년 안에 갑자기 출세할 것 같지도 않고 뭐 떼돈을 벌 것 같지도 않고, 그나마 내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엄마 곁을 지키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2년이 되니까 우리 엄마가 아픈 데가 한낱도 없어요. 3년이 되니까 아이 검은 머리가 나야. 4년이 되니까 아이 눈이 붉어져요. 뭐 이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굴에 계속 살았고요. 뭐 힘든 시기도 있고 정말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요. 그런데 버티다 보니 작은 공동체의 힘,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훼손시키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제 평생 처음으로 널리 사랑받는 소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4년 전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바로 백투더 서울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쯤엔 굴의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는 했지만 사실은 서울에 돌아가면 다시 또 치열한 신자유주의의 치열한 경쟁에 놓이게 될 테고, 그런 세상에서 굴에서 깨달은 것을 써먹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2, 3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서울 사람으로 돌아갔을 것 같고요. 또 굴의 분들과 아무리 친해봤자 부모님도 안 계시는 고향을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또다시 그냥 10년 세월 지쳐진 채로 그 서울 사람이 되었을 건데, 우리 엄마가 끝까지 안 가시고 잘 버텨주셔가지고 제가 3년쯤 전에는 서울 안 가야 되겠다, 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쓸 수 있었고요.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 답이 서울에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이 구례 같은 작은 공동체에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조금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구례 처음 내려왔을 때만 해도 자꾸만 계속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것도 옛날 마인드고요. 요즘에 유튜브만 봐도 대충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 삼아 유튜브나 쇼츠 같은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보고 있어서, 이거 오히려 서울에 묻혀서 있으면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바깥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니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두 가지의 생각 때문에 굴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고요. 지금하고 있는 공동체 운동이 제가 느끼건대는 삶에 뿌리가 없다, 추상적이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 때문에 아직은 조금 약하지 않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